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MBN 여론조사 가상 대결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38.3%, 이재명 지사가 34.6%를 얻어 2주 전과 비슷한 추세를 보였습니다. 여권에서는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의 격차가 더 벌어졌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홍준표 의원을 제치고 2위에 올랐습니다. 황선우 선수가 도쿄올림픽 자유형 100m 결승에서 5위에 올라 아시아 선수로는 69년 만에 가장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펜싱 단체전 2연패를 이룬 남자 사보로 팀은 큰 관심 속에 조금 전 금이 환영했습니다. 남자 유도 100kg급 간판 조구암 선수가 결승에서 일본의 아로 루프에 져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조구암은 5분이 넘는 연장 혈투 끝에 석패했습니다.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도덕성과 공약 이행률을 놓고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 한복판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를 비방하는 벽화가 등장해 보수와 진보 유튜버들이 몰리면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서울대 등 일부 대학이 9월 대면 수업을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가운데 초중고교의 2학기 전면 등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내일 18세에서 49세를 위한 8월 접종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10가구 중 6가구는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로 조사됐습니다.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가 32.7%로 가장 많았는데 지난해 총 59만 가구가 늘었지만 아파트 공급은 부족해 집값 상승을 부채질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MBN 매일경제가 여론조사업체 RN서치와 함께 지난 26일부터 사흘 동안 5차 ARS 여론조사를 실시한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사람이 5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가운데 이낙연 후보가 상대적 하락세를 보였고,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위에 올라섰습니다. 먼저 우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기 대선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붙는다면 누구를 지지할지 물어봤습니다. 이 지사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34.6%, 윤 전 총장은 38.3%로 3.7%포인트 차이 접전을 벌였는데 2주 전 4.2%포인트 차이와 비슷한 추세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 윤 전 총장의 가상 대결에서는 이 전 대표가 31.3%, 윤 전 총장이 41.1%를 기록해 두 후보 간 차이가 오차 범위 밖으로 벌어졌습니다. 이 전 대표의 추격세가 주춤해진 모양새인데 여권 후보 적합도에서도 이 같은 추세는 이어졌습니다. 이 지사가 34.7%, 이 전 대표는 20.8%로 각각 1, 2위, 이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7.3%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조사보다 이 지사 지지율은 소폭 상승하고 이 전 대표는 소폭 하락하며 1, 2위 간 격차는 13.9%포인트로 확대됐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찬성 논란과 백제 발언이 이 전 대표에게 부메랑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야권에서는 윤 전 총장이 33%로 앞섰고 홍준표 의원 13.3%, 최재형 전 감사원장 7.1%, 유승민 전 의원이 6.9%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최 전 원장이 홍 의원을 제치고 2위에 올라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33.1%, 국민의힘이 29.8%로 두 당 모두 지난 조사보다 소폭 하락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우리 국민의 절반가량은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김경수 전 지사가 구속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전 지사는 경남도지사였죠. 그런데 특히 PK 지역에서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조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재수감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사과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50.5%, 필요하지 않다가 42.8%로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과반을 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이 58.3%로 가장 높았고 반면 호남 지역은 32.4%로 가장 낮았습니다. 도정이 공백 상태로 한 1년 가까이 운영이 되는 거에 대한 도민들의 어떤 실망감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14.4%만이 사과가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은 89.9%가 사과가 필요하다고 답해 극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찬반이나
백제 발언 등 네거티브 공방에 대한 의견도 물었습니다. 우리 국민 45.8%는 이 같은 상호 비방전이 두 후보 모두에게 손해라고 답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은 17.9%로 이재명 지사에 유리하다는 11.8%보다 높았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선 도움이 될 거라는 응답이 57.7%에 달했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29.8%에 그쳤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MBN 5차 여론조사 정치부 안보람 기자와 함께 조금 더 깊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이 빠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일단 지난 4차 여론조사 이후 2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2주 동안은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사이에 거친 난타전이 펼쳐졌습니다. SNS 봉사팀의 형수 욕설 녹취 공개 등 이재명 지사 쪽에 여러 악재가 있었지만 이낙연 전 대표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찬성 여부, 또 이재명 지사의 이른바 백제 발언으로 인한 지역주의 조작 논란이 가장 컸습니다. 스크럼까지 짜가면서 탄핵 표기를 강행하려고 물리적 행동까지 나서서 하셨던 것 같은데 탄핵 표기를 반대했다, 반대표 던졌다고 하니까 제가 납득이 안 됩니다. 상대 후보께서 오히려 이쪽이 흑색 선전이다, 책임져야 한다. 지역 구도라는 것은 우리 사회의 오래된 상처인데 상처를 대할 때는 아픈 사람 입장에서 대하는 것이 옳다. 서로 점잖게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서로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 선관위까지, 물론 당내 선관위지만 거기까지 나서서 자제를 요청할 정도로 둘 사이가 지금 안 좋아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런 논쟁은 이낙연 전 대표의 손해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표는 4차 여론조사와 비교해 호남 지역 지지율은 큰 변동이 없는 반면 부산, 울산, 경남, 이른바 PK 지역과 대구, 경북, TK 지역이 모두 10%포인트 안팎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이른바 백제 발언에 대한 공격으로 영남 지역에서 이낙연은 호남 사람, 이런 역효과를 불러온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네. 그렇다고 이 전 대표에게 아주 손해라고 볼 수도 없는데요. 백제 권역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전, 충청, 세종에서 이 전 대표의 지지율이 20%포인트 가까이 올랐습니다. 어찌됐든 지역주의를 자극하긴 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앞에 잠깐 전해드렸지만 이 네거티브 공방이 결국 이낙연 전 대표에게 더 유리할 것이다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네, 일단 세부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낙연 전 대표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답변이 17.9%였습니다. 지지 후보별로 보면 이낙연 전 대표 지지층의 35.8%가 이 전 대표에게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네거티브가 이 전 대표에게 도움이 된다. 바꿔 말하면 지지층은 어떻게 보면 더 공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연결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면 이재명 지사 지지층에서는 모두에게 손해다, 이렇게 답한 사람이 55.6%, 과반이었거든요. 네. 네거티브전을 우려하고 있다, 이런 해석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쪽으로 가볼게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입당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도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야권에서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민의힘 입당 후 스킨십을 강화하고 있고요. 윤석열 전 총장은 이준석 대표와 생맥주회동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최 전 원장은 야권 후보 가운데 3위를 차지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11.2%로 윤석열 전 총장에 이어 2위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기대감을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최 전 원장이 윤 전 총장과의 1대1 만남을 요구하는 것도 양강 구도를 형성하려는 전략이 아닐까, 이런 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지금 국민의힘이 입당할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여론조사 결과만 보면은 입당을 하라 쪽이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는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이런 답변이 57.7%였는데요. 윤석열 지지층에서는 무려 87.5%가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게 낫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87.9%가 입당을 원했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가 윤 전 총장 입당을 강하게 압박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예, 지금까지 정치부 안보람 기자와 여론조사 결과 분석해왔습니다.
무허가 태권도장에서 매일 밤 수십 명을 모아놓고 강습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입시를 앞두고 훈련이 급했던 학생들이 대상이었던 것 같은데 무허가 시설이니만큼 방역 감시 대상에서 빠지는 건 당연했겠죠. 이재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저녁 시간, 가방을 맨 학생들이 건물 안으로 줄줄이 들어갑니다. 따라 들어가 봤더니 실내 바닥에는 매트와 운동시설이 널려 있고 태권도복을 입은 학생 수십 명이 몰려 있습니다. 간판도 없이 태권도 강습을 하는 건데 수업을 받는 학생들은 입시를 준비 중인 수험생입니다. 10시 전에 끝냅니다. 7시부터 친구랑 여기 경기장 면적이 나와야 돼요. 다음 달에 이제 대회가 있어가지고 그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태권도장을 정식으로 등록하려면 1, 2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이어야 하지만 이곳은 공장 용도의 건물입니다. 체육시설로 신고조차 할 수 없는 곳으로 미신고 영업에 따른 처벌 대상입니다. 당연히 방역 점검 대상에서도 빠져 집단 감염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이렇게 몰래 수업을 누가 했나 확인했더니 모범을 보여야 할 태권도 시범단 소속 전현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체육시설 등록을 이제 제가 잘 몰라서 변명의 여지가 없죠. 제가 충분히 실수에 대한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수원시와 수원시 체육회는 관련 내용을 조사한 뒤 경찰 고발 등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폭염 속 택배 분류 작업장은 선풍기 바람이 무색할 정도로 순식간에 36도가 넘는 찜질방이 됩니다. 손기준 기자가 택배기사들과 함께 택배 분류와 배달 작업을 했는데 2시간 만에 온몸은 땀, 이 소금기로 범벅이 됐다고 합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로 쏟아진 물품을 택배 노동자들이 분류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집화장은 벌써 후끈 달아올랐고 무더위를 막아주는 건 선풍기뿐입니다. 일손을 보탠 취재진도 얼마 안 가 온몸이 땀에 젖기 시작했고 땀이 마른 자리에선 소금꽃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작업을 진행한 지 거의 2시간가량 됐는데요. 지금 현재 온도가 36도가 넘었습니다. 말 그대로 무더위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전 분류 작업이 진행된 3시간 동안은 마치 찜질방을 방불케 했습니다. 무지 덥죠. 찜질방, 소금방 정도? 요즘에는 차도 늦게 와가지고 막 1시간 반 기다렸다가 차 물건 받고 그럼 오후 막 1시, 2시에 막 나가가지고 찻집 햇빛 가장 뜨거울 때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무더위와 2차전을 치러야 합니다. 차량 안에 물건을 차곡차곡 쌓는 시간입니다. 좁은 차량 안이라 숨이 더 막히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배송지에선 시간과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재빨리 짐을 옮겨야 하지만 택배 물품 무게가 만만치 않습니다. 경사가 가파른 곳에서 에어컨이 실린 손수레를 끌자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입니다. 매일 이 일을 반복하는 택배 노동자들은 더위에 시달리는 사이 끼니 생각을 잊기도 합니다. 날이 더우니까 밥 생각은 별로 안 들어요. 일단 애들은 편하게 키우고 싶으니까 저처럼 뭐 힘들게 키우기는 싫고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무사히 집 앞에 도착한 택배 물품엔 택배 노동자들이 무더위와 치르며 흘린 땀의 무게도 더해져 있습니다. MBN 뉴스 송규준입니다. 키워드를 살펴보는 오늘의 화제, 빅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자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네, 첫 번째 엽기적 가혹행위입니다. 요즘에 뭐 가혹행위가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점점 심해져서 무섭습니다. 어디 얘기입니까? 네, 공군 이야기인데요. 또요? 네, 또 공군입니다. 최근 군인권 센터로 제보가 들어왔고 오늘 알려졌는데요. 공군 제18전투 비행단 공병대대로 올 초 전입 온 신병이 4개월 동안 선임병 4명에게 당한 건 포관과 폭행, 감금, 성추행, 가혹행위까지 참 다양했는데요. 헤어드라이기로 다리를 지지고 또 전투화에 불을 붙이고 유행하는 춤을 강제로 추게 한 행위까지 있었습니다. 아니, 다리를 지져요? 이렇게까지 하는데 부대에서 몰랐다는 겁니까?
네, 놀랍게도 몰랐다고 하는데요. 듣고도 정말 믿기가 힘듭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들이 같은 생활관을 썼기 때문에 범행 은폐가 쉬웠다고 하는데요. 공군은 원래 가혹행위를 막는다고 동기 생활관을 쓰게 하는데 이 부대가 선임 4명과 생활관을 같이 쓰게 한 겁니다. 네. 피해자가 신고한 후 내려진 대책은 더 웃긴데요. 공군이 가해자들과 생활관만 분리시킨 겁니다. 껍데기 대책이었던 셈이죠. 그럼 뭐 생활관은 뺀 나머지 지역에서 공간에서 또 만나서 괴롭힐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군인권센터가 이 문제에 나선 건데요. 제18 비행단장이 사건을 보고받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꼬집었고 이를 포함한 군 간부 전체에 대한 문책과 가해자 구속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네. 하지만 공군은 현재 수사 중이라며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거기 간 군인들은 다 누군가의 아들이고 가족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다음 흉기 노크 무죄입니다. 흉기 들고 놓고 있는데 무죄가 나왔다. 뭐 이런 얘기 같습니다. 이것도 공부를 살 만한 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상하신 대로 흉기를 든 남성이 한밤중 이웃 여성 집에 찾아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문도 두드렸는데 무죄를 받았다는 소식인데요. 네. 보시면 기사에 사법부를 비난하는 악성 댓글이 참 많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만으로 현실적 위험성이 성립하지 않았다. 또 피고인은 신체가 집안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주거침입 실행에 착수가 없었다며 무죄를 판시했는데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던 1심과는 전혀 다른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흉기를 들고 내 집 앞에 있어도 그 뭐 괜찮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배를 눌렀다는 건 누군가가 나오기를 기다렸거나 내가 들어가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오는 거죠? 네, 판결 이유를 보시면 사실 이 주거침입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강간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검찰이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를 해도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 침입을 했는지 또 피해자에게 현실적 위험성을 줬는지에 대해 실체적 증거가 있는지를 봅니다. 지난해 신림동 강간미수남 사건 아마 아실 텐데요. 네네. 주거침입죄 유죄, 강간미수죄는 무죄로 징역 1년이 선고돼서 역시 공분을 샀던 사건입니다. 30대 남성이 일면식 없는 여성을 신림역에서부터 집까지 따라갔고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렀는데 이때는 피고인이 문을 지속적으로 열려는 그 도어락을 돌리는 모습이 CCTV에 찍혀서 증거로 남았지만 강간 고의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요즘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얼마나 많은데요. 이 법은 반드시 보완이 돼야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친인척 갑질 과태료입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놀랍게도 아니었는데요. 네, 고용노동부가 오는 10월부터 사용자의 배우자나 사촌인의 친인척도 노동자에게 갑질을 하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러니까 현행법으로는 뭐 사장님이나 회장님, 뭐 가족, 뭐 자녀, 와이프가 와서 갑질을 해도 처벌을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했죠? 네, 그래도 처벌을 해왔잖아요. 네. 대표적인 사례가 한진가 고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인데 이 씨는 지난해 상습폭행 등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처럼 갑질은 포관과 폭행 또 종류별로 나뉘어서 고발, 송치, 기소를 거치고 나서야 처벌이 되는데요. 이번에 이 입법 예고로 과태료까지 더해지니 앞으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 법도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 볼게요. 네, 다음은 아빠 걷게 해주세요입니다. 걷지 못하는 아이가 아빠한테 하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못 해주면 어떡하죠? 아빠는 어떻게 했대요? 다행히도 아빠가 걷게 해줬는데요. 네. 실제로 프랑스 얘기입니다. 웨어러블 로봇을 만드는 이 로봇 회사 창업자 장 루이라는 남성이 아들 오스카를 위해 직접 로봇을 만들었는데요. 아빠는 로봇 엔지니어니까 나 같은 사람을 걷게 하는 로봇을 만들면 어때요? 라는 아들의 말에 자극을 받고 개발했다고 합니다. 상용화를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저런 사람이 꽤 있잖아요. 네, 아직까지는 가격이 너무 비싸서 상용화가 힘든데요. 개당 2억 원이나 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회사는 저렴한 로봇을 만들어서 상용화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예, 얼른 좀 상용화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볼게요. 네, 마지막으로 마크롱과 히틀러입니다. 아무리 봐도 공통점이 없습니다. 뭐 국가도 다르잖아요. 네, 되게 황당한 조합인데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아돌프 히틀러로 합성한 5개 광고판이 프랑스 남부의 한 주에 등장했습니다. 그 옆에 써 있는 글귀는 복종하라, 백신을 맞으라인데요. 그러니까 네. 백신 접종에 대해서 뭐 풍자를 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풍자하는 의미입니다.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들어갈 때 백신 접종 증명서 제시를 의무화하는 마크롱의 새 정책에 불만을 품는 프랑스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오괴물을 만든 인물은 그러나 이미 경찰에 소환됐다고 하네요. 예, 그러고 보면 우리 국민들이 참 착합니다. 지금까지 박자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들이 서로 비방하지 말자라는 원팀 협약식을 체결한 게 바로 어제죠.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오늘도 서로에게 도덕성과 낮은 공약 이행률을 거론하며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네거티브와 검증은 구분해야 한다고 해온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서울대 학생들과 만난 이 전 대표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한 불법 선거운동 의혹 제기는 검증이라며 엄격한 도덕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들은 좀 더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수 욕설, 음주운전 경력 등 이미 알려진 이 지사의 도덕성 논란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지사 측은 이 전 대표의 공약 이행률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전 대표가 어제 MBN TV 토론에서 전남지사 시절인 2015년 공약 21개 가운데 20개를 이행한 걸로 평가받았다고 한 것을 두고 근거가 없다고 지적한 겁니다. 이 지사 측은 지난 2016년 보도를 인용하며 당시 이낙연 전남지사의 공약 이행률은 26%로 평균보다도 낮은 전국 최하위였다고 꼬집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신세대 평화 프로세스를 발표하고 청년 평화 기금을 1조 원까지 만들겠다고 했고 한 2천억 정도면 국회가 동의할 수 있는 수준 아닐까 싶고요. 그것을 한 5년 정도 한다면 1조 정도 되겠고요. 정세균 전 총리는 버스 운수 노동자와 정책 간담회를 하며 노동계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박용진 의원도 서울대 학생들과 만나 청년 표심을 겨냥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서울 종로에는 중고 서점 외벽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벽화가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죠. 이른바 윤석열 엑스파일에 등장하는 의혹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시가 사유지에 그린 그림은 어쩔 수 없다고 하자 야권에서는 그럼 사유지에서 이재명 지사의 형수 욕설을 틀어도 되는 거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태영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 번화가의 한 중고 서점 벽면입니다. 줄리의 꿈, 영부인의 꿈이라고 적혀 있고 그 옆에는 줄리의 남자들이라며 연도별로 6명의 남성으로 추정되는 직책과 함께 윤서방 검사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엑스파일 속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술집 접대부 출신이라는 의혹을 표현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보수와 진보 유튜버들이 몰리면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사진 찍게. 많이 하고 있어. 우리 뭔데 이게? 벽화를 설치한 건물주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라며 줄리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철거할 생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벽화의 배후에 어떤 사고방식의 사람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비판했고 캠프 측은 건물주의 철거를 요청했습니다. 참담하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상태인데 법률 조치는 안 하기로 해서 좀 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자정작용과 노력들이 필요한 상황. 대권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표현의 자유를 내세운 인격 살인이라 비판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상희 국회 부의장도 인권 침해이며 철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대선 후보들을 차례로 만나보고 있죠. 오늘은 민주당 경선에서 급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TV에서 본 분이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주당 경선이 시작될 때만 해도 이재명 경기지사한테 좀 질문이 많이 몰렸었습니다. 이거는 아시겠죠. 지금은 좀 나눠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기쁜 나쁠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지세가 좀 올라가고 있으니까 견제를 많이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제 여기 와서 토론하셨잖아요. 네. 어떤 후보의 어떤 질문이 가장 곤란하거나 아프셨었습니까? 예, 아픈 게 많았죠. 그런데 우선은
제가 지지도가 그렇게 많이 오른 것도 아닌데 조금 참아주시지. 그걸 못 참고 벌써 그렇게 야단을 치시나 서운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어제 또 야단이란 말씀도 또 하셨었는데 또 나왔습니다. 야권 상대로 윤석열 전 총장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셨습니다. 네. 지목하신 이유하고 그리고 그러면 그분을 이기려는 전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어떤 전략을 짜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우선은 제가 그분을 꼽긴 꼽으면서도 물음표를 2개를 붙였어요. 네. 자신이 없다는 뜻인데요. 지지도가 하락할 거라고는 봤습니다만 그래도 생각보다는 천천히 하락하네요. 네, 그것은 아마도 뚜렷한 대안이 아직 덜 나타났기 때문 아닌가 싶은데요. 어찌됐건 지금은 압도적인 1위의 지지율을 야권에서 보이고 계시니까 일단 대결 상대로 상정을 하는 것이고요. 네. 만약에 서로 대결을 하게 된다면 국정 능력과 도덕성 두 가지에서 제가 나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선은 그분은 평생 검사만 하신 분이죠. 저는 국정 여러 분야를 다 폭넓게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균형 있는 감각과 식견을 제가 좀 더 갖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도덕성 문제는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도덕성 문제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아까 TV에도 뉴스에서 네. 잠깐 나왔잖아요. 네. 줄리 벽화에서 나왔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민망하고 좀 말씀드리기 거북하네요. 그런 건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쪽이시군요. 그리고 어제 토론회 보니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께서 네.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혹시 과거에 장관 할 시절에 대표로서 잘 안 도와줘서 그러신가 싶기도 하고요. 예, 함께 협의를 하고 했었죠. 그런데 추미애 후보께서는 다른 후보들을 모두 당신이 키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속담에 미운 자식에게는 떡 하나 더 주고 예쁜 자식, 고운 자식에게는 매 한 대 더 때린다고 그랬는데 고운 자식이어서 그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 한 대를 더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로 곤욕을 치르셔서 그런지 어제 그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세모표 하셨어요. 그렇게 입장을 바꾸신 이유가? 바꿨다기보다는 제가 그 사면론에 대해서 사과를 여러 차례 드렸고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의 의견이 이미 표출이 됐고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대통령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중립을 지켰습니다. 중립의 입장에서 그렇게 세모표를 하셨다. 그리고 전남지사를 하실 때 21개 공약 중에서 20개를 공약 이행했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지사 측에서 공격이 들어왔잖아요. 사실은 아니다. 76개였는데 5개밖에 공약을 이행하지 못했고 그래서 그 당시 공약 이행 평가가 전국에서 최고 낮았다. 꼴찌였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니 제가 받은 자료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건 한번 확인을 해보겠고요. 오히려 이재명 지사가 이행률 95%라 그러는데 다른 신문의 팩트 체크를 보니까 63% 정도여서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중에 평균 이하다.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는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에게 온 토론 자료에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공약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총리로 재임하시면서 부동산 집값을 잡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제 아주 쿨하게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공약을 또 보면은 오히려 지금 있는 정책들을 더 세게 강조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사과를 하셨으면은 좀 정책을 바꾸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그 뼈아픈 실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 안정의 정책 수단으로서 수요 억제를 주로 썼는데 그것을 공급 확대 쪽으로 전환했어야 한다라는 것이었는데 금년 2월 4일에 정부가 발표한 공급 대책은 공급 확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대책은 차질 없이 이행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바탕 위에서 주택의 새로운 수요, 다양해진 수요에 부응할 공급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를 제한하는 거 400평 얘기도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뭐 헌법에 맞지 않는다. 이게 사회주의냐 이런 말이 좀 많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소유를 제한한다기보다도 일정한 한도 이상의 토지를 가지면 세금을 좀 더 많이 내십시오 하는 얘기이지요. 못 제한하는 게 아니라 그건 불가능하죠. 세금을 많이 내게 그렇습니다. 하겠다. 불가능하죠. 왜냐 그러면 이 토지가 소수의 사람들에게 거의 독과점되어 있습니다. 개인 소유 토지의 77%가 10% 손에 들어가 있고요. 법인 소유 토지 92%가
10%의 법인 손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경향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 근데 법인 같은 경우는 물론 자기네 쓸 게 다 있으면서 토지만 갖고 있는 건 문제가 되겠지만 나중에 거기다 이전을 하려고 준비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다가 이렇게 세금을 매기면 기업들이 힘들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위 10%의 법인들이 법인 소유 토지의 94%, 92%를 가지고 있다. 이건 아무리 봐도 과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업무용 토지 같은 걸 그렇게 많이 가질 필요는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 이게 400평 얘기를 하셔서 그런지 언론들이 뭐 대표님께서 1000평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맞습니까? 네,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부모님이 짓던 논밭과 주로 밭이 있죠. 그것이 이것저것 합쳐서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비싼 땅은 아니고요. 제 고향에 논밭이고요. 그리고 아까 400평 그것은 금지가 아니고 400평이 넘어가면 좀 더 세금을 많이 내셔야 되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럼 나중에 이제 400평 이상에 대해서는 세금을 많이 내시겠다. 아니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논밭은 택지가 아닙니다. 집을 못 짓는 땅이죠. 택지에 대해서 그렇게 택지가 400평이 일종의 그 경계선이죠. 그 넘으면 세금을 좀 더 많이 내셔야겠습니다. 택지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을 없애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인간의 뭐 최소 주거권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옥탑방 고시원이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주거비를 저렴하게 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존재하는 건데 이걸 없애면은 그러면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주거급여를 늘려야죠. 주거급여를 지금 주거급여를 따로 주시겠다고요? 청년 주거 이제 그 지원을 늘려야 되겠죠. 청년 주거급여라는 게 올해부터 시행이 됐는데 좀 부실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30대보다 20대가 더 혜택을 덜 받게 돼 있다든가 하는 그 잘못된 것이 있어요. 그걸 좀 보완을 하고 그리고 우리 1인 최소 주거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4.2평입니다. 일본이 집이 좁다고 우리가 많이 흉을 봤는데 일본은 7.5평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최저 주거 기준을 단계적으로 올려서 좀 더 집다운 집에 사시도록 해드리자. 그리고 아주 어려운 분들은 도와드려야죠. 근데 요즘에는 나홀로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청년들만 그렇게 옥탑방에 사는 게 아니고 나이 든 사람들도 많이 사시는데. 물론입니다. 그래서 그 이른바 지옥고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을 단계적으로 없애면 거기 사는 분들의 주거 상향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주거 주거 생활을 좀 더 낫게 해드리면서 지원해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늘려서라도 주거비를 해드려요. 결국은 정부에서 지원할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고 계시다. 그럼 또 세금 부담이 커질까 봐 또 물어도 됩니다. 아니,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조금씩 부담하는 것도 괜찮죠. 네. 그리고 임대차 3법 시행 1년을 맞아서 지금 시장이 어떠신지 알고 계시죠? 전월세 때문에 지금 난립니다. 정부가 그런데 대책은 내놓지 않고 국민들한테 집 사지 마라로 오히려 뭐 국민들이 투기를 해서 그런 것처럼 국민들 탓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들리거든요. 네, 그것은 아닐 테고요. 만약 그런 인상을 주었다 그러면 정부의 세심함이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되고요. 그러나 임대차 3법을 시행한 지 1년이 됐는데 그 1년 사이에 미세한 것이나마 부작용이 있었다면 그런 부작용을 없애는 보완책은 없는지 조심스럽게 찾아볼 때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보완책을 찾을 때가 됐다. 그리고 언론개혁법도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기자들이 환영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보셨잖아요. 대부분이 제가 반발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말하지는 않았고요. 제가 현직 기자라면 자청했을 것 같다. 그런 말은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에 대한 신뢰가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오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만은 언론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불편함과 고통을 오히려 자청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제가 현직 기자가 아니라서 이런 소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그 TBS 김어준 씨 방송 있잖아요. 그 방송은 언론개혁법에 저촉이 된다고 보십니까? 좀 봐야겠는데요. 그러나 거기도 언론의 대상이겠죠. 아니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왜 고의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사실 지금 뭐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었잖아요. 그 부분에 혹시 저축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당연히 적용 대상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SNS 봉사팀 댓글 논란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는 안타깝다고 하셨어요. 둘이 다르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그 다르다가 아니라요.
김경수 지사님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도 존중하지요. 네. 다 존중하는데 개인의 소회로서 김경수 지사의 진실을 믿는다는 말씀을 한 것이고요. 그 판단이 잘못됐다 그것은 아닙니다. 네. 그것은 판단은 아니고요. 믿지만 김경수 지사의 무죄도 믿는다. 개인적인 소회로서 그리고 경기도 교통연수원 사무처장의 그것은 공직에서 연간 8,800만 원의 연봉을 받으시는 분이 특정 후보 이낙연을 겨냥하는 가짜 뉴스를 만들고 그 확산을 유도했거든요. 그것은 공금을 그렇게 받고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진짜 마지막. 저희가 모든 분들께 공통으로 드리는 질문입니다. 왜 대통령은 이낙연이어야 하는가? 국민들에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우리 대한민국은 국내적으로 해결해야 될 많은 전환기적인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과제는 시행착오 없이 원만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노련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국제적으로는 한껏 우리의 위상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 위상에 걸맞은 품격과 신뢰를 갖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외람되지만 제가 그런 국내외의 요구에 비교적 근접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선 주자에게 듣는다. 다음 주 화요일 8월 3일에는 추미애 후보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낮 시간대에 텅텅 비는 주차장을 AI 기술을 활용해 똑똑하게 나눠 쓰는 곳이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살려달라고 외치면 경찰이 출동하는 주차장도 등장을 했죠. 첨단 기술을 만나 변신하는 주차장, AI 앵커가 전합니다. 김주하 AI 앵커입니다. 서울 성동구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입니다. 비어있는 주차면에 차량 한 대가 들어옵니다. AI 주차 공유 앱 이용자가 빈 주차면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찾아온 겁니다. 도심이라 주차하기가 진짜 불편한데 여기가 빈 주차면에 앱만 키면 알려주니까 편해요. AI 주차 공유 서비스는 여러 CCTV 영상을 연동해 빈 주차면과 번호판을 인식합니다. 주차와 출차 시간 확인도 5분에 150원 하는 요금 결제도 자동으로 합니다. 전국 최초로 도입한 AI 주차 공유 서비스는 예산을 절감하고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차장에서 여성 운전자가 급하게 뛰어나옵니다. 차 안에서 강도를 맞닥뜨린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네, 무슨 일이에요? 비상벨을 누를 필요 없이 소리만 지르면 112에 자동으로 연결되는 음성인식 비상벨입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으면 경찰이 출동합니다. 음성인식 비상벨을 통해 주민들이 불안감을 해소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범했던 주차장이 첨단 기술을 만나 진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주하 AI 앵커였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674명으로 23일 연속 4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이 아직은 전국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이나 봉쇄를 논할 단계가 아니라고 했지만 확산세는 꺾이질 않고 있는 겁니다. 결국 서울대 등 일부 대학들이 2학기, 그러니까 9월 대면 수업 계획을 철회했고 이렇게 되면 2학기 초중고 전면 등교도 사실상 힘든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대가 2학기 비대면 수업 방침을 밝혔습니다. 9월 30일까지 비대면 수업을 진행한 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10월 이후의 방침을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9월 한 달간 실습 실기 과목 등 불가피한 경우만 대면 수업이 허용되며 그 외 강좌는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앞서 중앙대 역시 10월 26일까지 이론 강좌를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작년에 20학번 새내기였어서 처음부터 그냥 다 비대면 수업을 했기 때문에 동기들을 일단 많이 못 만나는 건 사실이고 솔직히 추억이나 이런 것도 좀 쌓고 싶고 하고 싶은데 코로나19 장기화 속의 교육부는 학습 결손을 보충하기 위한 학습 도움닫기 프로그램 등의 운영 계획을 밝혔지만 2학기 초중고 전면 등교와 관련해선 뚜렷한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8월 둘째 주 정도까지는 2학기 학사 운영 일정과 관련한 입장을 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교육청이 자체적으로 2학기 부분 등교 계획을 밝히고 다른 시도 교육청들도 전면 등교에 부정적인 분위기로 바뀌면서 학부모들의 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모더나 공급 지연으로 혼란이 있었던 백신 접종은 전체 인구의 35.8%가 1차 접종을 마친 가운데 내일 18에서 49세 연령층이 포함된 8월 접종 계획이 발표됩니다. MBN 뉴스 강영우입니다. 지난해 인구주택 조사 결과 1명 또는 단 둘이 사는 가구가 60%였습니다. 인구가 5만 명 늘어날 때 가구 수는 59만 가구가 늘어났죠. 가구 수는 이렇게 쪼개져서 늘고 있는데 집 공급은 그 증가 수준을 못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집값이 오르는 거죠. 이병주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우리나라 가구 중 1, 2인 가구는 전체의 59.7%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가구 유형 중 1인 가구와 2인 가구 비중만 전년 대비 증가했고 20년 전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총 가구 수도 2,148만으로 늘었는데 수도권 쏠림이 심화됐습니다. 2019년에 비해 59만 가구, 2.8% 증가하였으며 수도권에 1,060만 가구, 49.3%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 수는 늘어나는 가구 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특히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가구 증가 수보다 아파트가 더 많이 늘었지만 지난해는 4년 만에 이 수치가 역전됐습니다. 가구 수 증가와 아파트 물량 차이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 심화하며 집값 상승을 부채질했다는 분석입니다. 주택 공급 속도가 더 빨라져야 되고 더 많아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 시기를 놓쳐가지고 계속적인 가격 상승의 압력에 지금 노출되어 있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 65세 이상 고령층은 821만 명으로 처음 800만 명대를 돌파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오늘 밤까지도 요란한 소나기 구름이 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북부, 영서 남부와 강원 산지, 충청과 전북 내륙을 따라서는 5에서 40mm가량의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쏟아지겠고요. 국지적으로 강수량의 편차도 크겠습니다. 뜨는 듯한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밤 사이에도 숙면을 취하지 못한 지가 서울은 벌써 2주째 접어들었는데요. 내일도 전국에서는 가마솥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 35도, 양구와 경주 36도까지 오르겠고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높아서 찜통 같은 더위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중부지방 영서 남부와 충북에서는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요란한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지겠습니다. 경북 북부 내륙에도 소나기가 쏟아지는 가운데 제주에서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광주 33도, 대구는 35도까지 올라서겠습니다. 동해안 지역도 더위가 시작됐습니다. 강릉의 한낮 기온 34도까지 오르겠고요. 체감 온도는 습도 때문에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말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